가실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209페이지까지. 209페이지 어디까지 했어? 아무도 몰라. 그래 뭐 그러면 봅시다. 형법에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 위법성이 있어요. 위법성. 그러니까 위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법은 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법적인 법에 위반된다는 뜻도 있고 또 도덕에 위반된다는 뜻도 있고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반되는 게 상반이 아니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불법인데 얘는 법에만 위반된다는 거야. 법 위반. 그래서 형법은 우리가 형법은 뭘 제한하는 거야? 국민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지? 제한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재산 그리고 자유 이걸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형법정주의. 제와 형벌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형법정주의. 그래서 형법이 제일 공부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절대로 아니야.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걸 접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형법 범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위법해야 돼. 위법. 예를 들어서 위법이랑 불법을 표시하면 불법이 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위법해야 되고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돼. 구성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범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 그게 있어요. 구성요건.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성.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때는 보면 14세 미만이나 성인일 경우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아닌 경우만 책임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하면 얘기해줄게. 하나 더 있는데 봅시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안 돼. 위법하지 않고 범죄의 구성요건, 형법에서 얘기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거 범죄가 안 돼. 왜 그러냐 볼게.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애가 날 때리려고 해. 그래서 그 팔을 딱 잡고 팔을 잡는 순간 폭행이. 무슨 알겠죠? 상대방이 몸에 터치하는 순간 폭행이야. 그래서 그게 심하게 상처가 나면 상해인 거야.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상처가 나면 상해거든요. 그래서 위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거야. 이게 위법성이. 근데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거. 여기서 범죄가 안 되려면 요게 없거나 요게 없거나 요게 없거나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범죄가 안 된다. 첫 번째 위법성이 조각된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뭐냐면 위법성이 사라진 거야. 조각이 뭐야? 부시는 거지. 위법성을 부신 거야. 위법성을 부신 거 대표적으로 어디서 정당방위. 정당한 방위는 내가 준호를 때리는 거잖아. 준호가 근데 나를 먼저 때리려고 해서 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법하진 않아. 사회에서 얘기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정당방위.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끔 잡는 것. 이런 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렇게 또 구성요건은 형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인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백만 있어.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 그게 법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구성 요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위법하더라도 내가 그걸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은 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능이 모자란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몸이 아프다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을 경우 그게 책임성이야.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쟤한테 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쟤를 때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게 되면 그게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아는 게 책임성이에요. 무슨 말이죠? 책임. 근데 미성년자, 14세 미만 내 미성년자나 형사 미성년자나 아니면 성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장애인,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런 분들 그리고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술을 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심은 뭐야? 마음에, 신은 뭐야? 몸에 심신상실 장애가 아니고 심신장애가 아니고 심신장애는 약간 불편하고 심신상실을 아예 마스크한 거야. 이럴 경우에 이게 조각되는 거야. 책임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또 구성되지 않아. 그런데 성인일 경우에 위법성 2번 구성요건 책임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미성년자 중에 14세 미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성이 조각되고 두 번째 성인일 경우에는 뭐야? 1. 심신상실이야. 심신상실인데 심신상 하나밖에 없어. 심신상실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고 장애인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다 해당될 수 있고 두 번째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술을 마셨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심신상실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얘는 예전에는 형법상 심신상실의 사유 중에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해냐면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먼저 입증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면 내가 술이나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과 범죄를 저지르고 술이나 마약을 한 경우 이거는 죄를 도피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틀리잖아. 그죠? 이건 안 돼. 이거여야 된다는 거야. 이걸 증명해야 돼.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술이나 마약을 해서 맛이 갔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술이나 마약을 했어도 한번 생각해봐. 그 당시에 내가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내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거? 술이나 마약을 해서 그때 상황 판단 능력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요즘에는 성인의 심신상실을 잘 인정해주냐. 부두술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만 해도 심신상실이 잘 인정되던데요. 그래서 형량이 그따위였잖아. 갈아 마셨어야 되는데, 그지? 형이 다 채우고 나왔는데 걔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걔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쁜 짓을 했는데 너무 형이 작았다는 건 문제였지. 판사들을 죽여야지. 판사들을 죽일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런 거야. 얘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야.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기수랑 미수 이런 얘기가 있거든? 범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실행, 착수, 그리고 결과 발생. 실행에 착수를 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 그리고
실행의 착수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 뭐 있어 이거?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래서 결과가 발생한 거야.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어떤 사람 찔렀어. 그리고 어떤 사람 죽었어. 그럼 결과가 발생한 거야. 이거는 미수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시작했는데 끝을 못 보는 거니까 미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행의 착수만으로 범죄가 구성되는 애들은 미수가 없지? 쥐거치니 미수 있어? 들어가면 그냥 기수야. 기수는 말을 타는 애가 아니고 범죄를 완성하면 기수라고 해요. 그래서 기수, 미수는 뭐야? 결과 발생이 안 됐을 때를 미수라고 해. 실행에 착수 있었는데 결과 발생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봅시다. 어려워. 미리 얘기했다. 오늘 어려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보자. 지난번에 아마 내가 봤을 때 고의까지 한 것 같아. 고의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보면 고의는 뭐야? 고의 범죄의 계획 범죄를 계획한 게 고의잖아. 그리고 과실은 뭐야? 실수잖아. 실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발생한 거야. 예를 들어서 범죄를 계획해서 하면 이거는 뭐야? 고의. 그리고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면 이건 과실이잖아. 그지? 과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고의과실. 위법성 보자. 위법성 여기 할 차례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성이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 형법상 얘기하는 209페이지 형법상 얘기하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용되지 않는 경우란. 이게 무슨 얘기야? 법질서 전체를 보았을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법질서 전체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에서 도덕, 사회 질서, 법 이런 거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 이게 나쁜 짓이가 나쁜 짓이 아닌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얘기해. 그래서 어떠한 행위든지 위법성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위법성, 범죄가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사람을 때린 건 위법한 행위죠. 근데 내가 그놈이 나를 때리려고 해서 내가 걔를 때리면 위법성은 없는 거지. 내가 살아야지. 안 그래? 나에게 걔가 해를 입히려고 하니까 그건 위법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위법과 불법에서 나와 있는데 불법은 그냥 법에 완벽하게 법에 위반되는 걸 불법이라고 하고 위법은 법, 도덕, 사회질서 전부 다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에서만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보면 민법이나 상법 이런 데서 보면 법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신의칙, 조리, 도덕에 의한다라는 규정들이 있거든. 그 같은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시장경제, 너희들 개인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라. 이 뜻이거든. 그렇게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했는데 건축 허가를 낼 때 건축 허가는 그 정해진 절차대로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건데 심사하는 과정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재량권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법들은 좀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형법은 없어. 형법 왜 없는 거야? 인간의 재산권 그리고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재형법이야. 무슨 알죠? 그래서 불법, 위법 이런 뜻이에요. 책에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위법성 이런 위법성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이 되는데 위법성을 깨트리는 사유, 조각 사유는 어떤 것들인지 보자. 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 209페이지.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줄에 정당방위 세 번째 줄에 이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 정당방위인데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현저히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나의 법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법익은 뭐냐면 법적인 이익 내 몸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법적인 이익이거든. 법에서 나에게 주는 이익이잖아.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침해를 해야 돼. 그리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법익이 아까 법적인 이익이라고 했지. 여기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이야. 예를 들어 남자친구 있어? 헤어! 미안하다. 난 처음부터 없었던 나보다 네가 낫잖아. 헤어지기. 네 여자친구 있지? 아 여기 헤어졌구나. 미안하다. 미쳤나봐. 너 있니? 네 남자친구 어디 가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저기 쉬는 시간에 젤리 하나씩 줄게. 미안하다. 헤어질 수 있지. 똥차만 벤치 오는 거야. 내가 반백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미련을 가지지 마. 깨진 그릇 붙여봐야 더 이상 얘기하고 사특수면 네가 남자친구 어디 가는데 어떤 놈이 너를 막 꼴찌를 하려고 해. 그러면 남자친구 가만히 있겠니? 여기 만약에 자기의 내 몸을 침해하는 것만 들어있으면 남자친구도 그냥 가야 돼. 정당방위가 아니고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나이 들수록 왜 주책 맞아지냐. 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야. 그리고 방위 행위가 상당한 방해 행위는 뭐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미쳐버리겠지. 글자가 줄어져 있어서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있어야 된대. 이게 조건이야. 근데 이 정당방위는 말이야. 인정되기가 쉽잖아. 예를 들어서 걔가 나를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예를 들어 누가 날 때리려고 하는데 손만 잡아야지. 걔는 날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걔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맥주 진단이 났어. 그러면 나는 징역 가는 걸 징역은 안 가더라고. 하여튼 징역이든 벌금이든 나오겠지. 알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누가 날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겁나 뛰어야 돼. 도망가야 돼. 문제가 알겠죠? 도망가야 돼. 근데 이런 거 이게 형의 감경 사유는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넘겨서 보면 예를 한번 볼까? 여기 보면 도둑인 A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주인 B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A는 B의 집에서 훔친 물건이 별로 없자 되돌아 나가고 있었는데 이를 놓칠세라 B는 야구방망이로 도둑의 뒤통수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대. B의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이거 봐. 나의 주거에 침입이 있었어. 근데 얘가 그걸 포기하고 갔잖아. 근데 그 뒤통수에 내가 어떻게 했어? 야구방망이를 때렸으면 내가 지금 현저히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순간 침해가 없는데 지금 나가는 중에 뒤통수에 대고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당방위 아니지. 모든 싸움에서 뒤통수 보이는데 때린 건 양아치지. 이것도 그냥 내릴 돈데. 그래, 도둑이 들어오면 나라도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이 부분이 엄격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210페이지 정당방위는 타인으로부터 현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부당한 침해 지금 현재 없잖아. 나가고 있잖아 얘. 그지? 들어왔을 때 때렸어야지. 들어왔을 때 때리면 안 돼. 걔가 나를 때리려고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걔가 들어오려고 할 때 만약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걔가 못 들어오게 그냥 막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이 안 돼. 미국은 자기 주거 공간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정당방위 인정돼.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러니까
정당방위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띄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침해란 타인의 위법, 부당한 공격을 말하고 침해는 현재의 침해, 즉 지금 현재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거나 급박한 경우여야 하므로 B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B는 A의 치료비를 줘야 된대. 폭행으로 처벌되고 치료비도 줘야 돼. 치료비는 일종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잖아.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형법에서 얘기하는 폭행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했잖아. 그지? 그거를 결과로 해서 손해배상, 뭐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주는 걸 얘기해. 그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의 긴급피난인데 긴급피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두 번째 사유인데 내가 만약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야.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엄청 큰 도사견이 막 뒤에 따라오고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몰려서 병원 가야 돼? 어떤 집 문이 열려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나 들어가야지. 들어가 문 닫아야지.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순간 주거에 침입한 거잖아. 그런데 주거 침입의 위법성이 긴급피난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니까 긴급 피난으로 인해서 조합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랑 볼까 여기?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A는 B남이 성폭행을 하려하자 사례 122 하려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서쪽 옥상에서 도피하려다가 결국 이웃집 마당에 뛰어내렸다. 그래서 A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웃집 장독대가 깨는데 이런 법적인 견해는 첫 번째 얘가 저지른 범죄는 뭐야? 1. 주거 침입. 그리고 2. 재물 손괴. 재물 손괴죄. 근데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1.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2.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 이 행위를 할 때 저 범죄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책임성이 있느냐 이 여부거든. 여기서 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해.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푸셨으니까. 그리고 책임성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서 들어간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위법하지 않다는 거야. 위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범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위법성이 없는 사유로는 긴급피난.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봅시다. 한번 볼까?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방어하기 위한 행위. 방위 행위에 방위 행위 말이 좀 이상하다. 방위가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방위라고 하는 거야. 방위하기 위한 자, 방위에 해당하므로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난 행위가 유일한 행위. 피난하는 방법밖에 없어. 성폭행범이 뒤에서 따라와. 남의 집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들어가야지 어떻게? 아니면 잡히면 성폭행 나가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일한 행위일 때 침해 행위와 방해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긴급피난을 인정돼서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고 그 피신 과정에서 장독대를 깨었어도 손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손괴죄, 재물손괴죄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 행위잖아. 그죠? 저 여자한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일단 불법적인 건 맞아. 이 불법 행위를 누가 유발시킨 거야? 따라온 놈이 성폭행범이 유발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 장독대 값은 성폭행범이 물어줘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폭행범은 성폭행을 하려고 따라왔잖아. 강간 미수가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적으로 강간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강간 미수. 오케이? 그리고 A가 깨트린, B가 여자가 깨트린 장독대 값은 지가 그 불법한 행위를 유발시켰는데 그게 위법성이 조각돼서 긴급피난이라는 조건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 여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불법한 행위인 건 맞아. 그러면 그 불법한 행위를 한 그놈이 뭘 물어야 돼? 손해배상해야 돼. 이해됐지? 긴급피난 봅시다. 긴급피난이란 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저한 위난이 있어야 되고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지만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인 반면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대박 미쳐버리겠네. 조건 봅시다. 성립 요건 1번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할 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해됐죠?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되겠냐. 시험 문제에서 겁나 어려울 것 같지. 자구행위 자력구제를 자구행위라고 해. 자력구제. 우리가 어떤 범죄 어떤 내 재산적이나 신체적 피해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걸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린 구제라고 해. 그러면 나라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걸 원상복귀 구제해 주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력으로 구제를 할 수 있냐? 원래 이거 안 돼. 근데 일정 범위 내에서 공권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상황 내에서는 자력구제가 일정 부분 허용이 돼. 근데 이게 자력구제도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워. 보자. 자력구제. 얘부터 한번 볼게. 1번. 김추적은 집에 보관입니다. 수십만 달러와 다이아몬드 등 수십만 달러 다이아몬드를 왜 집에 보관을 해? 그지? 보관했다니까 보자. 등 값비싼 보석을 도난당했다. CCTV 확인한 결과 집이 비었던 명절 황금 휴가 중에 해외에 다녀온 사이에 와 황금 휴가 명절에 해외에 갔어? 부모님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그죠? 명절 황금 휴가 기간 중에 해외에 다녀온 사이에 도망의 씨가 담장을 넘어 절지에 간 것이다. 김추정 우연히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 있던 도망이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완강히 저항해서 어쩔 수 없이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김추정은 상해죄로 처벌되느냐? 얘가 도망가지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알겠죠? 상해를 입히면 안 돼. 이걸 지금 내 재산을 누가 내 걸 훔쳐가잖아. 그럼 그걸 돌려받으려면 걔한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걔 몸에 상처를 입히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절도 현장을 추적해서 도난 물건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만 돌려달라고 한 것, 훔쳐간 것에 대한 침해니까 그것만 돌려받은 건 되지만 며칠 뒤 절도원을 발견해서 약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거? 야 안 주냐? 이러면서 빨리 줘 돌려줘 안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건 되는데 이게 미친범이지. 근데 김추정은 어떻게 돼? 도망해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 권리 실현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 재산권을 못 지킨다는 거야. 권리가 지금 침해됐지? 그러면 이거 권리를 다시 복구시킨다는 권리 실현이라고 하거든. 권리 실현을 하려면 얘를 경찰서로 끌고 가서 경찰서에 처벌을 받게 하고 내 물건 훔친 걸 다시 돌려받아야 권리 실현 아니야. 그래서 권리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자구행위라고 볼 수 있대. 근데 여기서 때린 건 안 된대. 그러니까 자구행위가 아니래. 준아 어렵니? 나도 심적으로 힘들다. 그거 제일 어려워.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 더 있는 게 피해자의 승낙이야. 범죄에 구성되는 행위를 했는데 피해자가 허락을 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불이 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불을 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창문을 깨고 들어갔어. 그러면 재물손괴죄, 두 번째 또 주거침입죄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지. 주거침입, 재물손괴. 근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한 가지 피해자의 승낙.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집주인이 거기에는 없었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불 꺼줄 테니 저 창문 좀 깨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묵시적인 승낙.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 그 집의 주인이 타인에 의해서 누구야? 불을 꺼주러 들어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주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얘기해. 문을 깨고 들어가는 걸 허용하는 것을 얘기해. 이게 실제적으로 앞에서 허락한 경우도 피해자의 승낙이지만 뭐야? 묵시적으로 그 사람이 여기 있었더라면 허락하는 경우도 피해자의 승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이 난 사례 뒤로 넘겨서 불이 난 사례 여기는 어느 날 김정희는 친구의 집으로 가던 중 반대편 골목에 용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려갔는데 한 가정집에 불이 나고 있었고 김정희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을 껐는데 제가 성립하는 여기는 묵시적인 허락이야. 집주인이 없었잖아. 그치? 집주인이 있었더라면 허락을 해줬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의 승낙이기 때문에 뭐야? 위법성이 조각된 거지. 오케이? 추정적 승낙이 묵시적 승낙이 추정적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추정해 보건데 걔가 여기 있었다면 했을 거야. 이게 추정적 승낙이야. 어렵지? 형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려워. 그래서 형법적으로 좀 쉽게 낼게. 사례 쪽으로 낼 거야. 앞에 근데 구성요건 위법성 구성요건 뭐 한 내용들 있었지. 위법성 구성요건 미수 기수 뭐 이런 내용들 그거는 봐야 돼. 그거는 보고 나머지는 사례 위주로 낼게. 사례 여기 나와 있는 사례로 낼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당행위. 정당행위 하죠. 정당행위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책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책임성이 뭐야? 책임성은 뭐야?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 책임성이라고. 그러면 책임성이 조각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거야. 나는 미성년자라서 나는 어렸기 때문에 몰랐고 뭐야? 나는 심신상실 술을 많이 마셔서 몰랐고 마약을 해서 몰랐고 나는 장애인이라 지능이 떨어져서 몰랐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몰랐대. 이게 책임성이 없는 거야. 책임성 조각 사유. 오케이. 그래서 보자.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인격적 비난. 이거는 보자.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게 너무 얘기할 긴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일정한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해. 위에 지금 책임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 얘기가 많은데 내가 그 범죄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책임이야. 책임성이야. 헌법에서 얘기하는 책임성. 그래서 여기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고를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세 번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친족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내 부인이랑 자식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 가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해. 그럼 어떻게 돼? 해야지. 그럴 경우에 책임성이 내가 그걸 위법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심신장애 이 밑에 사례 126페이지 볼까? 폭주가 주태백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된 말로 필름이 끊긴 상태였고 술집 종업원을 수용하려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 주태백은 술이 깨고 나서 왜 자기가 경찰서에 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신 상실의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데 술이 많지 않은 상태도 심신 상실 상태가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 심신 상실이 되려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 범죄 결과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기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래서 얘는 책임이 조각됐다고 볼 수 없지. 보자.
여기 보면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상실 상태 하에 범죄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외부인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너더러 판단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 이유가 아까 얘기한 거야. 네가 범행 전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어떻게 아냐? 두 번째, 그리고 네가 술을 마셨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그 당시에 술로 인해서 이걸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어떻게 아냐 이걸. 그래서 요즘 법원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마약은 조금 입증하기가 쉬워, 술보다. 마약은 어떻게 입증하냐면 전에 마약을 계속해서 복용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입증되면 조금 입증하기 쉬운데 술은 몇 병을 마셔야 사람이 마시냐냐. 난 두 병 먹으면 욕돼. 옛날에 한 3병인데 요즘에 2병 가까이만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일주일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 소주 2병 먹으면 어떻게 돼? 요즘 한 3일은 집에 있어야 될걸? 근데 술 안 먹습니다. 술 요즘 대학생들 많이 먹나? 너무 많이 먹지 마. 나중에 후회한다. 봅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인식은 뭐냐면 이것도 잘 인정되지 않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거기가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한 거야. 거기가 예를 들어 낚시 금지 구역이었어. 근데 내가 편말을 못 봤어. 그래서 거기가 낚시 금지 구역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낚시를 했어. 그럼 이거 내가 그게 위법한 행위인지 모르고 한 거잖아. 그런 경우에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서 각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되지 않아. 기대 가능성 하지 마세요. 기대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인정되고 있긴 한데 하지 마. 이거 머리 아파 하지 마. 하지 말고 이건 안 될 때 체크해야겠어. 그리고 미수 기수는 조금 있다가 갔다 와서 봅시다. 쉬었다 오세요. 시험 범위는 아유. 응? 위협성과 관련된 부분 했고,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 했고, 기대 가능성은 하지 말고, 미수를 볼게. 미수는 내가 범죄가 구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범죄 실행의 착수, 그리고 결과 발생, 범죄의 결과 발생이 있어야지 범죄가 구성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다 완성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수. 근데 예를 들어서 실행의 착수는 있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결과 발생이 없었어. 그러면 이게 미수야. 알겠죠? 이게 미수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수는 첫 번째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작했어.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지. 이러면 나쁜 짓이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범죄를 중단한 걸 중지미수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야?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뭐냐면 대상을 잘못 잡았어. 대상의 착오나 또는 수단의 착오. 수단의 착오 맞나? 그렇지. 대상의 실행 수단의 착오. 예를 들어서
들어서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보면 소매치기를 하려고 뒤졌는데 지갑이 없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 우리가 소매치기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건 뭐야? 지갑이잖아. 대상이 없었던 거야. 대상이 없어. 착오가 아니고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어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거. 또는 실행 수단의 착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독약을 걔한테 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독약이 아니고 설탕이었거든. 그러면 그 살인을 위한 실행 수단 착오가 생겨서 못하게 된 거잖아. 결과 발생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능미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에 이거 지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128페이지 사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 여기서 보면 보자. 소매치기를 하려고 안쪽 주머니에 뒤졌으나 지갑이 없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와 이거 같은 경우에 뭐야? 대상이 없어서 못한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살해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설탕을 녹인 독약인 줄 알고 먹임으로써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먹임으로써 죽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실행 수단의 착오인데, 실행 수단이 잘못됐을 경우인데, 이 두 번째 해석이 잘못됐어. 밑에 보자. 처음과 같이 소매치기에 실패한 경우에 불능미수라고 하는데,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법성으로 인해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내가 소매치기를 한 것 자체는 위법하잖아. 그래서 미수잖아. 대신 그 범죄 결과를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살인의 고의로 상대방에게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먹였으나 죽지 않은 경우에와 같이 불능범은 사실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위법성도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아니야. 이거 벌할 수 있어. 이거 사례 해석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고 이랬으면 실제적으로 뭐 형을 강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안 된 건 아니야. 알겠죠? 해석을 잘못해서 준 거야.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의 고의로 독약을 준비했으나 독약이 아니라 설탕이었다. 그러므로 실행 수단의 착오야. 그래서 이거는 미수라고 할 수 있어. 살인의 미수. 살인의 미수. 죽지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지? 내가 걔를 때리려고 시도했는데 이런 걸 똑같은 거 아니야? 독약인 줄 알고 뭘 탔는데 설탕이었어. 그냥 안 죽었어. 살인의 고의가 있고 계획을 했잖아. 근데 결과 발생이 안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살인죄의 미수지.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야. 위법하잖아. 그지? 조각 사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수야. 미수. 이게 해석이 좀 틀렸어. 이 부분. 아버지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범은 뭐냐면 같이 하는 거 얘기하죠. 공범. 같이 처벌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공범에는 똑같이 형을 주는 공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범, 종범 이런 경우 주범을 정범이라고 하는데 주범, 종범 이래서 종은 뭐야? 따라다니는 거다. 부수적인 거. 그래서 범죄 행위에 같이 착수해서 같이 결과를 발생시키게 한 경우는 공동정범이라고 해. 예를 들어 예전에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공동정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정범의 사유는 첫 번째, 어지러워. 공동정범의 사유는 첫 번째, 같은 공간에 같이 범죄를 실행했는데 계획하고 실행이 아니고 계획하고 계획 같이 해서 범죄 실행 과정에서 분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알리려고 했대. 그 새끼가 나쁜 놈인 거야. 그래서 한 놈은 방화를 지금 계획한 거야. 그래서 한 놈은 불을 지르고 한 놈은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유인물을 뿌렸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하지 마. 이제 헷갈리니까. 한 놈은 불을 지르고 한 놈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하지 말고 불 말고
내가 어떤 애를 때리려고 했어. 그래서 준호한테 내가 애를 때리려고 해서 준호한테 애를 잡으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때렸어. 그러면 폭행의 공동정범인 거야. 같이 실행에 착수한 거잖아. 그지? 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얘는 이거야. 어떤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불을 내기로 했고 그 사람의 악독함을 알리기로 했대. 이거 두 가지잖아. 방화죄랑 뭐야?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뿌리면 명예훼손이잖아. 그지? 두 가지를 같이 실행하는 거야. 이랬을 경우에 각각 얘는 방화, 얘는 명예훼손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같이. 그걸 같이 계획했잖아. 근데 분업을 했을 경우에 범죄를 분업했을 경우 이거는 공동정범. 같이 처벌한다는 거. 같은 형으로. 범. 공동정범. 두 번째는 어떤 공간에 범죄가 발생했어. 그런데 둘이 같이 있었어. 근데 어떤 놈이 범죄를 했는지 몰라. 누가 찔렀는지 몰라.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 둘밖에 없었어. 이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야.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 공간에 둘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하나 죽었어. 아무도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어. 그지? 누가 찔렀는지 몰라. 그러면 둘 다 정범으로 기소했어. 같이. 근데 어떻게 했어? 각자 기소했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아니라고 판결하면 얘도 아니라고 판결하면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는 거야. 귀신 찔렸니? 미친 새끼지 그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범죄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둘 다 처벌하는 거 같아. 공동정범 묶어서. 그게 공동정범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여기 보면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을 말하고 각자 그 죄를 정범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얘는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지? 그 공간에 그곳에 2인 이상이 있었어. 근데 2인 이상 있었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똑같은 법으로 똑같은 범죄를 처벌한다는 거야. 공동정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 공동행위는 서로 협력해서 분업적으로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비록 각 행위자가 구속요건의 일부만 실현하더라도 전부 실현에 대한 책임진다는 것이 단독 정범과 단독 정범은 뭐야? 혼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오케이? 단독 정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사례가 이거예요. 김노조 이대모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악덕 기업주 한폭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폭리의 회사를 불을 지르고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느 날 김노조는 불을 지르고 이대모는 건물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 방화의 목적 등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했다. 이 경우에 직접 방화에 가담하지 않은 이대모는 방화죄의 정범이 되느냐? 될 수 있죠. 방화죄도 성립되고 여기서 명예훼손도 성립되는데 이렇게 범죄 행위가 두 개일 경우에는 형량이 높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야. 방화가 높은지 명예훼손이 높은지 모르겠어 나. 방화가 여기서 높을 것 같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방화가 높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더 높은 형량의 2분의 1.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거든. 경합범이라고 해 그걸. 뒤에 나올 때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을 경우에 한 범죄를 제일 형량이 높은 범죄를 뽑아서 거기에 2분의 1을 더하는 게 판결의 기준이야.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해. 그러니까 막 몇백 년씩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가 한번 뒤집어서 저번에 선장해. 만약에 선장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건 미필적 고의잖아. 내가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그게 미필적 고의거든. 내가 여기서 엑셀을 밟아서 쭉 내려가면 눈을 감고 내려가면 저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죽이는 걸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게 미필적 고의야. 그랬을 경우에 뭐 얘기하려다가
오, 까먹었어. 자기 떨어졌어. 미필적, 그게 미필적 고의야. 뭐 말하려는데 까먹었어. 아유, 머리야. 뭐지? 그래. 아까 형량.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일 높은 형량이 2분의 1 가중처벌 내는 게 끝인데 살인의 최고 형량을 때리고 거기에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외국은 죽은 사람 개수만큼 더하는 거야. 명수만큼. 그러면 막 400년 막 이렇게 나오지.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면 뒤집어지면 막 뭔 일 터지면 몇백 년 나오는 애 맞지?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형량이 2분의 1이라서. 보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공동정보원. 교사법 완전 시킨 거야. 교사법 쉽게 이야기하면 A라는 애가 범죄에 고의가 없었어. 범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애가 B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라고 시키는 거지. 하라고? 뭐 달라하네. 아니야. 하라고 꼬신 걸 뭐라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그 꼬시는 행위. 유인? 해유. 하여튼 꼬셔. 단어가 하라고 해. 하라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해. 꼬셔. 그거랑 그런 경우 교사법. 두 번째, 그 실행 수단을 제공하는 거야. 사람을 때리라고 망치를 준다든지 이걸로 해. 이런 그게 교사법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심부름 센터에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교사지. 그러니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부탁하거나 꼬시거나. 그런 것도 교사법입니다. 그리고 살인의 수단을 제공하는 거야. 야, 이걸로 찔러. 내가 살인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살인에 그걸 제공해 주는 거야. 살인할 줄 알면서. 이런 것들 얘기해 봅시다. 교사법은 살인을 교사하여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란 고의 없는 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자에게 고의를 유발케 하는 거야. 범죄를 하게끔 고의 범죄로 처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 계획을 해야 되잖아. 내가 쟤를 찔러야겠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고의를 위반케 한다는 점에서 종범과 구별된대. 근데 또 스스로 범행의 실행수단 고의를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알까?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얘는 살인죄의 정범, 얘를 죽였다면 얘는 살인죄, 그리고 시킨 사람은 살인교사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둘 다 살인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고 살인교사범, 살인죄 이렇게 처벌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이제 31조 1항에 보면 헌법 31조 1항에 보면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처벌은 똑같아. 제명은 다른데 처벌 형량은 똑같단다. 뭔 얘기냐 알겠지? 같이 들어가는 얘기네. 그래서 보면 그리고 종범은 따라오는 애야. 따라오는 애. 종범이랑 정범의 범죄를 방조해서 정범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한 거야. 예를 들어 방조범 양계장 사건 여기 나와 있는데 A가 닭을 훔치려고 닭서리를 하러 들어갔어. 근데 B는 경비원이었어. 이 닭장을 지키는. 그러면 얘는 닭장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지키고 그냥 쳐다본 거지.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애야. 보고만 있어. 그럼 방조범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약간 다른데 봐봐. 내가 얘를 때리려고 준호한테 얘를 잡으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러면 폭행의 공동정보. 근데 내가 얘를 때리면서 얘한테 저 지키라고 했어. 그러면 방조범이야. 폭행.
이해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자살 같은 경우는 자살 교사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죽는 걸 말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부양은 뭐야? 돌봐줘야 돼. 근데 죽는데 내버렸어. 그럼 자살 방조범이야. 예를 들어 둘이서 같이 죽기로 하고 약을 먹었어. 그럼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야. 한 명이라도 살아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자살 방조범. 근데 신분관계가 엮여있지 않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가는데 누가 죽고 있어. 내가 그걸 굳이 들어가서 간섭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고 범죄 행위를 보고 있었을 경우에 방조범입니다. 오케이 보자. 종범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범의 하나로서 방조범이라고 하고 방어의 수단 방법 유형 무형은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흉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든 조언이나 격려와 같은 무형적 방법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밑에 보자. 양금형. 내가 쟤를 보자. 여기에서 양촌이 마을 청년들이 마을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주가 떨어져서 그 중에 한 명인 김양초는 또래오래 양계장에 닭살이 났었다. 김양초는 양계장의 철조망 밑으로 들어가서 게사는 닭장이지? 게사를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친구 신경비는 이를 못 본 채 하여 김양촌의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 그 닭소리 또 절도죄가 되는데 신경비는 무슨 죄가 있어? 이 신경비는 예를 들어 보자.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일체 행위를 종범이나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신경비가 김양촌의 양계장의 철조망 밑으로 들어가서 게사를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것을 저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그리고 또 또래오래 양계장의 경비원이 여기서 지금 경비원이라는 얘기가 없어. 경비원이야. 신경비는. 이 또래오래 양계장의 얘가 만약에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이거 성립되지 않아. 남의 재산이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성립되지 않는다고. 의무가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어. 근데 얘는 경비원이야. 경비원은 뭐야? 그걸 양계장을 시켜야 돼. 근데 안 지켰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방조범이야. 이해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종범이라고 간접 종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범은 뭐냐면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고 신분과 관련된 범죄는 예를 들어서 신분과 관련된 범죄는 신분관계는 원래형의 원형량의 플러스 2분의 1이야. 내가 신분관계가 엮여있는 부모님을 죽였어. 그러면 살인이잖아? 살인죄에 플러스 살인죄 형량이 만약에 20년이었어. 그러면 10년 2분의 1, 10년에 30년이야. 이해됐죠? 존속살해. 그래서 신분관계 나왔으니까 상식으로 친족관계는 1. 혈족관계 2. 인척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 혈족관계는 첫 번째 존속 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 번째 반계혈족 세 가지가 있는데 직계존속은 누구야? 이건 상식이야.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직계존속 누구야? 부모님? 그죠? 부모님. 직계비속은 누구야? 네가 나한테 장가가면 네 아들 아니야. 그지? 직계비속 자녀. 그리고 반계혈족은 뭐냐면 형제자매. 얘는 혈족으로 피로 엮인 관계죠. 그러니까 인척관계는 뭐냐면 첫 번째 배우자의 혈족, 장모님,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천왕.
가족관계의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세 번째는 입양을 통해서 엮인 관계. 여기에서 이는 법이 엮어주는 관계죠. 법이 엮어주는 관계라고. 그래서 인과 자연인은 뭐야? 출생했는데 법에 등록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권리가 생긴 걸 자연인. 법인은 뭐야?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쭉 충족시키면 등록시켜주는 게 법인이죠. 그러면 인이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자가 나오면 권리 능력, 법에서 얘기하는 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재산을 만들 수 있고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야. 법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권리, 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는 잊어버렸을 때,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나라에서 지켜준다 그랬지? 그럼 나라를 지켜준다는 얘기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뭔 얘기냐? 소송. 그래서 우리가 자가 나오면 뭐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소송을 할 수 있대. 소송을 할 수 있. 뭐 이걸 소송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대.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분관계는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재수로는 일제 하나의 범죄, 그지? 수재는 뭐야? 여러 가지 범죄. 그래서 수재는 경합범을 얘기하죠. 경합범. 여기서 보면 수재는 예를 들어서 상상적 경험이랑 실제적 경험이 있는데 이게 경합되는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예를 봅시다. 내가 한 개의 상상적 경험은 뭐야?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제명으로 되는 경우. 내가 총알을 쐈는데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옆에 있는 건물도 훼손하고. 내가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범죄 결과가 발생하면 뭐야? 상상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상적 경험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경합범이라는 거,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밑에 실체적 경험은 뭐야? 내가 A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다 저질렀어. 그런 것들을 실체적 경험이라고 해요. 둘 다 경합범이야. 그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그걸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형량의 2분의 1이야. 외국은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0명, 500명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형량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살인죄 되면 살인죄의 2분의 1이야. 그럼 거의 30년이야. 대부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25년에서 30년이야. 왜냐면 살인의 형량이 한 20년 정도 되잖아. 대부분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한 20년 고의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한 20년까지 나와요. 10몇 년, 15년. 한 20년에서 25년 사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그렇게 15년에. 그치. 15년 정도 받는다고 치면, 2분의 1이면 7.5니까 20년에서 25년 사이로 받겠지.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 224페이지. 생명형은 사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정리를 해줄게. 1. 징역 2. 금고 3. 벌금이잖아.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 아니 생명이 아니라 사형도 있네. 사형. 징역 중에 사형도 적어야 돼? 사형. 이거 목숨을 뺏는 거지. 사형이랑 무기징역이랑 아까 얘기해줬지. 사형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가석방이 안 된다. 무기징역은 그래서 사형 받은 애들이 항소하는 이유가 뭐야? 무기징역 받으려고. 무기징역은 20년 이상만 사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거든. 그럼 나올 수 있어. 20년 후에. 대박이지 않냐? 절대로 사형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징역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가서 엄청 착하게 살거든. 그래서 나오잖아. 얘는 생명과 관련된 거고, 얘는 자유와 관련된 거. 얘는 자유와 관련된. 얘는 노역을 해. 일을 해. 갇혀 있으면서. 얘는 노역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벌금은 재산형이잖아. 돈을 뺀다. 돈. 재산. 그래서 그 정도 알겠으면 되고 그리고 형벌 말고 기타 다른 수단 보완처분이 있어요. 기타 형사처벌과 말고 보완처분은 뭐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 두 번째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 또 뭐 있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거고.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범죄 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의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그 성폭행범 어떻게 해? 전자팔찌 채우잖아. 그게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보완처분이라고 하죠. 사후관리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을 쭉 풀어서 하는데 기타 형사정책 수단이 뭐 저런 것들이에요. 사회봉사, 수강공연, 보호관찰 그리고 또 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적용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벌의 적용 말고 여기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가석방은 뜻은 알아야 돼. 집행 우리가 기소 순서는 수사 경찰의 수사 여기서부터 검찰이야. 기소 선고 집행 이렇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그리고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해서 몇 년형을 할지를 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걔를 소송해. 형사재판에 데리고 가는 걸 기소라고 해. 그리고 판사가 그걸 보고 선고를 내리는 거, 판결을 내리는 거 선고라고 하고 선고를 내려서 교도소에 가는 걸 집행이라고 해. 그지? 그럼 여기서 기소유예도 있겠지. 너무 경미한 일을 저질러서 검사가 그래 얘는 너 봐줄게. 대신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몇 년 기소유예로 돌려보냈는데 또 죄를 지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대로 처벌을 받죠. 그럼 여기서 나오고 선고유예가 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뒤로 밀어넣는 거야. 선고유예 선고를 뒤로 밀어넣어. 몇 년 선고유예 몇 년 이렇게 되고 기소유예 몇 년. 그 기간 동안 아무 유예는 뭐야? 뒤로 미루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집행유예는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형이 확정된 건데 집행유예 2년 징역에 3년 집행 이거는 형이 확정됐어요. 형이 확정됐는데 3년 동안 네가 아무 죄도 안 저지르면 지경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형사 절차는 수사, 기소, 선고, 집행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저기 기소부터는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 뒤로 밀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형에 가서 하나 더 있지? 가석방. 가석방은 형을 살다가 중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살면 가석방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3분의 1 정도 말고 절반 이상은 살아야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가석방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험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가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 보세요. 이게 헌법이 지금 헌법부터 내 시험 문제가 헌법은 내가 꼼꼼히 다 했으니까 다 보고 헌법은 앞에 내가 얘기했던 거 뭐지? 구성요건, 위법성 구성요건, 책임성 이런 것들 뜻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조각되는 사유들 뜻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고의 가실 이런 것도 뜻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단독 이렇게 공범 이런 단어들에 대한 뜻만 알면 되고 그리고 사례는 오케이? 깊이 가지 마. 깊이 가지 말고 그 단락마다 그 단락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책에 나와 있는 글자가 너무 어려워. 내가 읽어봐도 그지? 어려우니까 내가 정확히 간단하게 또 설명해 줬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낼 거고 그리고 이제 사례 오케이? 그럼 범위가 확 줄지? 이렇게 하세요.
질문. 그리고 내가 몇 주차 그 출석 안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저기 기말고사 전에 넣어볼 테니까 체크하고 와서 만약에 기말고사 전에 안 된 데가 있으면 기말고사 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보실 테니까.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시험 점수는 그날 와서 알려주니까 알면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주니까 부탁해. 중간으로 멈추는. 그리고 시험 문제 40개.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시? 10시 반? 응. 10시 반이 아니고 11시 반? 12시? 11시 반? 응? 11시 반이 되겠지? 응, 11시 반에 됐어. 왜? 빡빡해? 응. 11시 반에 봅시다. 아빠 시험이 그때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질문. 오케이. 질문해서 하고 궁금한 거 있어요?